벌써 올해도 2023년도 이제 1분기 다 지났고 2분기도 3분의 1 정도가 지나갔는데 그럼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바로 에코프로가 코스닥 전체의 분위기를, 아니 지수 자체를 다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근데 희한하게도 코스닥 상승률에 비해서 에코프로가 언더퍼폼을 하는 그런 보기 드문 날이었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는 더블탑, 그러니까 이제 쌍봉에서 두 번째 그 탑에 거의 접근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조만간에 이제 쌍봉을 딱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리막길로 접어들 확률이 높은데 또 모르죠. 그거는 이제 기술적 분석상 그렇다는 거고, 만약에 그러니까 3탑 3번 3봉까지 가면서 진짜 그때 세 번째 탑에서 제대로 시세가 분출이 되면은 최대 100만 원까지도 슈팅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코스닥 1000포인트 바로 천스닥 여기에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도 되겠죠. 하여튼 유튜브 댓글로 알아본 컨센서스에 의하면은 여전히 에코프로랑 금양은 팔고 싶은 사람보다는 살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 보이죠. 근데 이걸 있는 그대로 또 믿어서는 안 되는 게, 안 팔려는 사람과 살려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1인 2역으로 한 명이 두 입장을 다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랑 금양 전강 후약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제가 배후에 있다는 식으로 댓글에 또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제가 뭐라고, 사람도 아닌 고라니 주제에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그 대장주들의 주가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냥 에코프로는 그 올해 하반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상장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타자로 매겨져 있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이게 이제 영업이익률이 기존에 30% 정도를 이제 기대했었는데 오늘 영업이익률 29%라고 이제 밝혀져가지고, 사실 뭐 1% 차이긴 하지만 30하고 29는 또 이게 앞자가 3이냐 2냐에 따라서 좀 어감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실망을 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왜 소개팅에서 남자 소개받기로 한 여자 입장에서는 남자 차가 BMW 520이라고 해서 좋아했어. 근데 실제로 만나서 보니까 330이야. 그러면 뭐 성능이 어쨌든 간에 앞자리가 이제 5에서 3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실망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래서 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영업이익률 때문에 오늘 에코프로의 형제들 전체적으로 실망 매물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양은 지난 금요일 공시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 반응이 아직까지는 그 너무나 원대한 포부에 비해서 현실은 좀 너무 아직 갖춰진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회의감에 따라서 역시 실망 매물이 나온 것 뿐입니다. 이제 어떤 학생이 너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나 농구 선수래. 근데 지금 벌써 고1인데 키가 140이야. 그럼 주변에서 아무래도 좀 걱정을 하는 게 이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시장의 관심과 개인 투자자분들의 기세로 봐서는 이번 주 5월 FMC 결과조차도 여기 에코프로와 금양에 다 묻혀버릴 그런 공산이 큽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월요일 근로자의 날로 잘 피했다고 했던 바로 그 이슈죠.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의 파산. 미국 시간으로 이제 주말에 진짜 1박 2일 만에 속전속결로 파산하고 바로 JP모간에 인수가 됐던, 그래서 이제 간판도 이제는 퍼스트 리퍼블릭 로고는 과거에 이제 베어 스턴스처럼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이것도 이제 다 JP모간 은행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걸 또 이제 하따라고 해가지고 하한가 따라잡기의 약자인데요. 이렇게 이제 그 떨어지는 칼날을 붙들겠다고 들어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 이제 그 코드명이 FRC거든요.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면 FRB여야 되지 않냐. 근데 FRB는 그 연준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감히 니네가 어떻게 연준이라고 하냐 해서 FRC인데 이게 금요일에 분명히 거래 정지가 떨어졌는데 오늘 새벽에 어쩐 일인지 이게 잠깐 그 시간 외에 거래가 재개가 됐었나 봐요. 이게 뭐 전산 오류라고 그러면은 며칠 내로 환불이 될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때 이제 지켜보다가 이거 거래된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하한가 따라잡기 들어간 분들이 이게 지금 과연 구제가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또 문제인데, 일단 지금은 또 다시 거래 정지됐습니다. 진짜 정말 야수의 심장이라는 말이 이제 이럴 때 쓰는 건데, 이러다가 성공하면은 진짜 야수의 심장이 막 그 미친 듯이 날뛰면서 도파민이 온몸을 지배하고 막 짜릿해가지고 미치겠지만, 만약에 이러다 실패를 하면 야수의 심장 대신 야수의 지능 혹은 야수의 두뇌, 이렇게 취급을 받겠죠. 한마디로 그냥 금수만도 못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JP모간 측에서는 우리는 보통주 말고 우선주 정도까지, 그리고 회사의 이제 채권자들 중에서 비보증 채권 가진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일부 가격을 주고 인수를 한다는 입장이고, 근데 이제 보통주의 경우는 지금 이제 OTC, 그러니까 이제 장외 시장에서 우리로 치면 적립매매 비슷하게 어떤 거래되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좀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면은 JP 모간이 이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를 회생시켜 가지고 한 6개월 정도에 다시 여기서 수익을 엄청나게 뽑아낼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두 밤 자고 일어나면은 연준 5월 FOMC 결과가 또 나와 있을 텐데요. 현재 연준 임원들은 이제 FOMC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 그러니까 외부 활동 금지 그 시기라서 뭐 어떤 인터뷰나 연설에서 발언 같은 게 이제 나오지 않게 봉인이 돼 있는데, 항상 이럴 때 또 타이밍을 딱 맞춰가지고 활약을 하는 사람이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연준 출입 기자 닉 티미라우스죠. 별명이 또 마침 연준 민간 대변인이라고 그렇게 불리는데, 어제 이 닉 티미라우스가 연준이 이번 5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이번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포즈, 즉 일시 정지 모드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이런 뉘앙스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0년 만에 가장 빨랐던 금리 인상 사이클의 종료에 대해서 연준이 지금 숙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코멘트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모간 스탠리가 여기에 또 동조를 해가지고 이번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대신에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추가 금리 인상은 당분간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거고, 또 거기다가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그 보채는 막 그거를 등에 업고, 블룸버그에서도 이번 FOMC가 연준의 긴축은 이미 충분했다고, 그래서 인플레 목표치 2%는 아직 거리감이 있지만 인플레 기세를 꺾어놓는 데 성공했다고, 이제는 추가 금리 인상 없이 그냥 놔둬도 인플레가 뚝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연준이 정신 승리를 할 것이라고 또 내다봤습니다. 그 다음 KPMG의 다이안 스웡크 애널리스트는 이번 5월 FOMC가 반환점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라톤에서 그 절반을 다 왔다는 그 부근에서 원래 이제 그때가 제일 힘든 건데 이걸 이제 돌았다고 딱 그때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 다음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스트래티지스트 에단 해리스도 최근 경제 지표들의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연준이 이 시점에서 유연성을 보여야 될 시기가 온 건 맞지만, 그렇다고 채권 시장이 연준 금리 인하를 미리 감안해서 움직이는 것은 또 연준이 그 꼴 못 볼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예정대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하되 대신에 그 다음은 봐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관망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금리 인상 일시정지 모드죠. 뭐 하여튼 이렇게 어제 닉 티미라우스가 쏘아올린 공에 막 다들 고개가 젖혀질 듯이 막 이렇게 거기만 올려다보고 막 그렇게 시선을 다 모아갖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FOMC 당일에 닉 티미라우스가 CNBC 스쿼박스와의 인터뷰에서 희한한 소리를 또 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일 FOMC에서 연준 피봇은 결국 없을 것이라고, 즉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이번에 하되 그렇다고 앞으로 금리를 동결하겠다고 그렇게 어떤 이제 자기들의 입장이 가두어지는 것을 원치 않을 거라서 이번 FOMC에서 포즈 신호는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또 이렇게 입장을 갑자기 뒤집었어요. 저는 이거 분명 연준 내부에 누군가하고 이 닉 티미라우스하고의 교감이 있지 않고서는, 그것도 FOMC 하루 전날, 또 거기다가 매체 영향력이 거의 미국 정부의 그 경제 지표급에 맞먹는 그런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갑자기 말을 뒤집을 수는 없지 않냐, 입장을 이렇게 바로 뒤바꿀 수는 없지 않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앞에 이제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사실 세상에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 월가에서는 유동성을 싫다고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월가뿐만 아니라 유동성 중독자들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마바라들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전 세계에 그 숨어서 암약 중인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입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최대 리스크는 바로 CEO 리스크. 그럼 그 CEO가 누구냐? 바로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 또 일론 머스크의 또 최대 리스크는 아시다시피 오럴 리스크죠. 요 입을 잘못 놀려서 그게 리스크. 하긴 또 평소에 언론 노출도 뭐 좋아하고 또 막 이벤트도 좋아하고 진짜 관종이에요. 그만큼 또 쇼맨십도 발달해가지고 거의 헐리우드 뭐 셀럽 수준인데, 이 일론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나고 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성인 돼서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어떻게 그런 캐릭터가 가능했는지 하여간 미스테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야, 이거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그 SNS 트위터질을 평소에 많이 해서 사고도 많이 친 그 사람이 트위터를 인수한다고? 이거는 정말 노출증 있는 사람이 아프리카 TV 인수하는 그런 격으로다가 사실
당시 이제 테슬라 기관 투자자들 혹은 뭐 주요 주주들 사이에서 이게 이제 많이 리스크로 또 떠올랐었는데, 사실 비트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또 이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기 SNS에다가 비트코인 예찬론을 맨날 실어다 나르고, 또 그러다가 이제 도지코인까지 밀어서 완전히 달나라로 보내버렸던 또 경력이 있죠. 그러다가 이제 테슬라 차량 구입 대금도 비트코인으로 결제 도입한다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코인들까지 엄청난 시세 분출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테슬라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 전부 청산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깜짝 선언을 하면서 그때 가상화폐 시장도 본격적으로 이제 맛이 가기 시작을 했었죠. 또 그러다가 작년 미국 중간선거 때는 대놓고 공화당을 지지했었고요. 또 최근에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를 공개 지지할 거란 소문이 지금 워싱턴 정가에서 파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약간 민주당 캐릭터지 않나?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이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탈탄소 정책 이런 거 바이든이 더 적극적인데 오히려 트럼프는 화석연료 지지자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일론 머스크는 또 공화당 지지자란 말이죠. 어쨌든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이제 주절주절 했느냐면요. 이번에 또 일론 머스크도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의 어떤 이런 합창에 한 목소리를 거들었는데 바로 이 발언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테슬라 지난 분기 실적은 뭐 겨우 턱걸이로 컨센서스를 맞췄지만 4월 들어서 테슬라 인도량 부진이 또 감지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 CEO 자격으로 일론 머스크가 이건 바로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예비 오너들은 신용등급이 아무리 좋아도 오토론, 우리말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기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또 이제 파산을 한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처럼 중소형 은행들이 어떻게든지 생존을 위해서 디레버리지, 그러니까 부채 비율 축소를 하는데 이게 다 이제 연준 고금리 때문이라고, 그래서 차가 안 팔리는 거라고 갑자기 연준을 공격하는 발언을 해가지고 FOMC 하루 앞둔 이 시점에서 이게 또 화제가 된 거예요. 정말 하여튼 이 일론 머스크는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잘 잡고 또 이슈 메이커로서의 어떤 능력은 정말 탁월합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의 연준 저격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연준이 인플레이션 핑계로 금리를 막 진짜 무지막지하게 막 쳐올리는 이런 어떤 단무지식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올라? 그러면 금리 올려서 때려잡으면 돼. 뭐 이런 식의 그 처방을 계속 비판해 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달에는 급기야 제롬 파월은 이스나만한 거의 무용지물급의 인간이라고, 그래서 이제 연준 의장의 제롬 파월 대신 챗 GPT를 안 치면 더 잘할 거라고 이게 인터뷰에서 이제 내용을 얘기한 게 나와가지고 또 파문이 일었었죠. 자, 그다음 이제 FOMC를 앞두고 어떻게든지 연준의 긴축 폭주를 막겠다는 그 시도는 지난주부터 계속되고 있다가 결국 주말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이제 희생양으로 내세웠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워런 버핏의 평생 투자 파트너 겸 벅셔 해서웨이의 부회장 찰리 멍거가 또 나섰습니다. 오늘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금융 시스템 위기가 결국 상업용 부동산 붕괴 가능성을 자극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좀 센 워딩으로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제 이 찰리 멍거는 워런 버핏이 약간 A형 캐릭터라면은 이분은 B형. 그러니까 좀 직선화법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이제 이 두 분의 옛날 사진을 보면 진짜 이거야말로 요즘 표현으로 자강두천 아닙니까? 그 자존심 강한 두 천재, 딱 그 자강두천 그 투샷인데, 근데 이제 이 사진상 분위기로 봐도 진짜 확연하게 찰리 멍거는 약간 인싸 느낌이고 워런 버핏은 약간 좀 아싸 느낌이죠. 근데 이 찰리 멍거가 또 지난번에는 그 발언 하나 또 한 게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사실 이 찰리 멍거가 자산이 24억 달러거든요. 우리 돈으로 3조 2천억 원. 근데 뭐 워런 버핏 155조 원에 비하면 뭐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찰리 멍거도 역시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 투자로 마련했다는 점이 같아요, 워런 버핏하고. 근데 그 찰리 멍거가 말하기를 요새 서점에 가보니까 주식 투자 비법을 알려준다는 책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 그 말처럼 1년에 300%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도대체 책은 그런 사람들이 왜 내냐고, 그럴 시간에 그냥 자기가 그걸로 주식하면은 떼돈은 벌 텐데 왜 그러고 다니냐고, 이렇게 정말 한미 마바라들을 한 방에 아닥시키는 발언을 또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찰리 멍거가 대놓고 연준의 고금리 정책을 비판을 넘어서 거의 경고 수준의 발언을 들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물론 2008년 그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당시 수준은 아니어도 현재 부동산 업종은 특히 이제 쇼핑 섹터나 오피스 같은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는 공실도 많고 생각보다 경기가 무척 안 좋다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어떤 작은
자금 흐름의 중간 도매상 역할을 하는 은행이 어려워지면 그 고통이 상업용 부동산을 타고 결국 중산층 실물 경제에 그대로 전가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금융위기 때는 자기네 벅셔 해서웨이에서 은행들에다가 구제 자금을 좀 많이 보태줬지만 만약에 이제 지금 시점에 중소형 은행들이 보유한 저조한 상업용 부동산 채권,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부동산 PF 같은 건데 이게 잘못 터지면은 자기네도 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하여튼 이 와중에 미국 중소형 은행들 중에 일부는 누가 이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다음 타자냐 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이에나들의 먹잇감으로 이제 낙인 찍혀가지고 막 숏 공격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간밤 메트로폴리탄 뱅크 홀딩스 마이너스 14%, 밸리 내셔널 뱅크오프 마이너스 17%, 리퍼블릭 퍼스트 뱅크오프 14%, 이런 것들이 주가가 전부 두 자릿수대 급락했고요. 다음 퍼스트 US 뱅크 쉐어즈 마이너스 9.2%. 그러니까 진짜 퍼스트 리퍼블릭하고 이름 조금만 비슷한 데는 그냥 다 지금 숏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면 돼요. 물론 이게 다 연준 FOMC를 압박하기 위한 월가의 어떤 자학 내지는 자해 공갈이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자해 공갈도 이거 힘 조절 잘못해가지고 하다가 잘못되면 정말 죽는 수도 있어요. 자, 이어서 오늘의 중국 소식. 지금 이제 중국 증시는 골든 위크로 휴장 중이고요. 근데 이 와중에 나온 게 중국 당국이 앞으로는 자국의 경제 지표들을 선별적으로 공개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좀 안 좋게 나왔거나 공산당 마음에 안 드는 경제 지표는 비공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지금 전해져서 파문이 또 일고 있습니다. 그 발단은 이제 보통 경제 지표가 정부 공식 채널로 이제 통계청 통해 가지고 집계하는 그런 지표들도 있지만 뭐 PMI나 구매 관리자 지수 이런 거는 이제 중국은 차이신,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뭐 심리 지표의 경우는 미시간대 로이터, 또 주택 지표는 케이스 슐러하고 S&P 이런 식으로 이제 민관이 합동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지표 조사에 있어서 비공개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해외 조사 기관들과 앞으로 이제 남은 거는 그냥 하고 더 이상 이제 추가로 재계약은 거부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은 중국 시장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워진다면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에 대한 매력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거 진짜 무슨 소개팅 나가서 오늘 자꾸 소개팅 얘기하는데 남자는 연봉 비공개, 여자는 몸무게 비공개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자, 어쨌든 현재 중국은 골든 위크로 연휴 중이고 일본은 이제 내일부터 골든 위크입니다. 이 골든 위크라는 거는 5월에 연휴가 3일 이상 겹쳐가지고 주말에다가 연차 하루 이틀만 더 보태면 아예 일주일 통으로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의미하고요. 여름 휴가철은 뭐 너무 복잡하다고 오히려 기간이 좀 분산되는 경우도 많지만 이 골든 위크는 그야말로 모두가 한꺼번에 여행, 항공, 백화점, 면세점, 호텔, 카지노 이런 데 완전히 그 대목 시즌으로 인식이 됩니다. 현재 나온 통계를 보면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쓰는 1인당 평균 소비액이 210만 원. 이게 이제 최근에 미국과 일본을 앞지른 금액이에요. 미국과 일본 둘 다 100만 원 후반대거든요. 근데 중국이 210만 원. 이제 특히 중국인들은 한국 화장품과 향수에 쓰는 지출액이 전체의 7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는 또 그럼 그 보따리상 따이공들 때문에 통계가 좀 왜곡이 된 게 아닌가 좀 의심이 드는데요. 평균 소비액이 210만 원인데 그 중에서 76%면 150만 원 정도를 화장품하고 향수에 다 쓴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밥값 빼고 나면은 거의 안 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좌우지간 하여튼 그래서 한국에 오는 해외 관광객들이 가장 즐겨 찾는 장소를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은 주로 백화점을 많이 가요. 이게 87.1%. 그다음에 일본인 관광객은 편의점에서 쓰는 비용 지출이 많네요. 이게 86.5%. 다음에 미국인 관광객은 편의점하고 백화점이 62.3%, 그리고 전통시장이 58.5% 이렇게 선호한다고 또 밝혔습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온 사람들은 동양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게 맞죠. 반면에 그 중국, 일본은 뭐 그 나라에도 전통시장 다 있는데 우리하고 분위기 어차피 비슷하니까 굳이 여기까지 와서 전통시장에 갈 생각이 안 드는 것 같고. 자, 그럼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를 바로 여기서 들어갑니다. 이 골든 위크 관련해서 노무라는 우리 신세계와 호텔신라에 대해서 먼저 신세계 목표가를 28만 원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투자 의견은 매수로 올려잡았고요. 다음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목표가 8만 6천 원에 투자 의견은 중립으로 역시 둘 다 상향했습니다.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에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외국계 의견이 막 엇갈리고 있는데요. 국내 면세점 2위 사업자라는 차원에서 골드만삭스는 이 호텔신라에 대해서 목표가 9만 6천 원을 콜했고요. 여기다가 이제 또 시티는 호텔신라 기존 목표가 6만 7천 원 매도였던 걸 오늘 투자 의견 매수의 목표가 10만 2천 원으로 대폭 상향해가지고 완전히 이거야말로 서프라이즈급의 더블업
시전했습니다. 반면에 또 모간 스탠리는 중국의 쇼핑 수요, 이거는 이제 면세점 포함해서 여기가 개선이 나오고 있지만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한국 말고도 갈 데가 많아가지고 쇼핑 욕구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리스크로 본다면서 65,000원의 언저웨이트로 호텔 신라의 투자 의견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미 하루 만에 7% 넘게 오르면서 87,300원으로 모간 스탠리의 이런 부정적 전망을 보란 듯이 비웃으면서 호텔 신라가 모처럼 서력을 했습니다. 그동안 참 모텔 신라니 뭐 저기 옛날에 국기원 옆에 보면 신라장도 있었는데 뭐 그런 걸로 이제 막 그 사람들이 비난하다가 이제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 최고 등급의 호텔 신라로 다시 명예 회복을 했죠. 다음 또 이 모간 스탠리는 2차 전지 테마주의 원조격인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분석도 오늘 내놓았는데 이제 베이스 케이스로는 목표가 40만 원 본다. 근데 만약에 불 케이스로 보면 48만 원, 그리고 아주 안 좋게 베어 케이스로는 25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CT도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 목표가 여기는 43만 3천 원의 투자 의견 매수입니다. 이어서 다른 2차 전지 업종 관련해서 보니까 HSBC가 원조 2차 전지 대장주 LG화학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82만 원에서 오늘 88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은 매수를 콜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FMC를 목전에 두고도 전혀 부담 없이 비중을 채웠던 삼성전자에 대해서 먼저 노무라 증권이 오늘 목표가를 기존 7만 1,000원에서 오늘 8만 2,000원으로 대폭 상향했고요. 다음 CLSA 역시 삼성전자 목표가를 8만 원의 투자 의견 매수로 콜했습니다. 다음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요즘 형보다 나은 동생으로 외국인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LG전자에 대해서 그동안 비용 감소로 마진율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들어서 목표가를 16만 원의 투자 의견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로 콜했습니다. 반면에 골드만삭스는 LG전자에 대해서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요. 목표가는 기존 11만 5천 원에서 오늘 12만 원으로 살짝 올리고 투자 의견은 여전히 중립입니다. 다음 JP모간은 K보험업종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 의견 변경을 했는데요. 벌써 금리 인상에 약발이 다 했다고 본 건지 아니면 최근 미국 중소형은행들의 그 채권 시장 부진 직격탄을 받고 있는 상황을 감안했는지 하여튼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생보 섹터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생명만 투자 의견이 오버웨이시고요. 목표가는 93,000원. 그 다음에 한화생명하고 동양생명은 둘 다 중립. 목표가는 한화생명 2,800원, 동양생명 3,700원. 다음 이제 손보 섹터에서도 유일하게 하나 오버웨이트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삼성화재입니다. 목표가는 32만 원. 그 다음에 DB손해보험하고 현대해상은 둘 다 언저웨이트, 비중 축소입니다. 목표가는 DB손해보험이 6만 5천 원, 현대해상 3만 원. 그 다음에 코리안리는 목표가 8천 원의 투자 의견 중립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왕 안 좋은 거 나온 김에 안 좋은 거 하나 더 보고 액땜하고 가면 오늘 CT가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목표가를 75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후려치고 투자 의견 중립으로 제시했습니다. 참 이렇게 177만 원을 갖던 LG 생활건강, 이제는 외국계 애들도 거의 자포자기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 마지막은 골드만삭스의 네이버에 대한 투자 의견인데요. 우리의 핵심 논점은 콘텐츠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광고, 커머스 사업의 회복력과 확장성에 있다. 또한 경영진이 사업 효율성 개선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네이버의 실적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다. 네이버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지속하는 데 있어서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수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여러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를 들 수 있다. 네이버의 투자로 인한 평가 손실이 예상보다 크게 발생할 경우 주당 순이익 추정치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네이버 목표가 29만 원에 투자 의견은 매수 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 무료, 제주 및 도서 상간 해외 배송까지 다 무료. 이렇게 배송료가 무료라고 해서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시장에서 검증하고 또 저한테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자, 내일은 5월 3일 수요일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우리 한국도 참여하는 아시아개발은행 ADB 연차 총회가 열리는 데다가 또 미국에서는 현지 시간으로 FMC가 진행 중인 그런 요일이 수요일이라 특별한 이슈가 될 만한 건 없지만 그래도 중소형 은행들의 상황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또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말고 최소 1개 이상의 은행이 이 FMC 기간 중에 또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하면은 연준 아마 FMC를 곧바로 통화정책회의가 아니라 긴급회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럼 이제 이번 금리 인상은 일단 완전 삭제되는 거죠. 자, 이어서 내일 5월 3일 수요일 정부 일정 보시죠.
내일 산업부가 바이오 헬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협력 강화라는 발표와 함께 산업부 장관이 독일 머크사와 투자 MOU 체결식을 갖습니다. 이것도 뉴스 보도를 장식하기 딱 좋죠. 이 머크는 코로나 백신 제조사로도 잘 알려져 있지만 한국 법인에는 머크 일렉트로닉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도 갖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다국적 제약사인데 이번에 협력 분야는 의료산업 고도화를 위한 원부자재 생산시설 투자협력 강화. 이거는 저는 스마트 병원, 원격 진료 이런 쪽으로 증시에 연결된다고 보고 다음 내일 환경부가 전기 전자제품 자원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약 추진 요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쪽 이 폐가전제품 재활용 이게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엄청 크다는 게 핵심이고요. 요거는 증시에서 그렇지 않은 데 대한 반대급부로 탄소 배출권이 수혜로 봅니다. 이어서 내일 중기부는 울산에 대대적인 방문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중기부 장관이 내일 조선사 협력기업 애로 해소 이걸 주제로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내일 농식품부가 해외 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건 이제 비료, 씨앗, 종자 이쪽 테마가 증시에 연결되죠. 다음 해수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5월 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K씨푸드 그중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검역 그 반대 수혜주가 주인공이죠. 다음 내일 미국에서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항상 미국 정부 비농업 고용 보고서 이틀 전에 나오는 건데 뭐 이번에는 FOMC 끝나고 금요일에 고용지표 발표되니까 크게 뭐 재료로서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보고요. 다음 내일 수요일 증시 일정은 CU박스, 모니터랩, 프로테움텍 이 세 개의 예비 상장 기업이 이틀 일정으로 수요 예측에 돌입합니다. 다음 미국에서는 모바일 통신 장비 업계의 정말 글로벌 슈퍼갑 퀄컴 실적 나오고요. 다음 또 역시 글로벌 F&B 대장주인 크래프트 하인즈, 다음 KFC 본사를 소유한 얌브렌즈, 다음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부동산 체인 질로우, 마지막으로 한국을 그야말로 효자라고 너무 고마워한다는 코스트코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